자, 앞에서 이 종이컵 놀이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서 아이들이 이런 사물놀이와 그리고 지적 활동, 즉 실험과 탐구의 그런 활동,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는, 지식을 구성해가는 지적 활동 간에는 느슨한 경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런 사물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이 어떤 그 피아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놀이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물리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논리 수학적인 깊이 있는 심화된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발현시켜서 함께 지식을 탐구해 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유놀이 상황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 가서 자유놀이 상황에 얼마나 그 안에 담긴 그런 의미가 참 발달적인 가치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교사의 눈으로서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본 우리 사람으로서 깊이 있게 아이들의 놀이를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이컵 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종이컵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물리적인 지식 그리고 논리 수학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 경험과 선 지식을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고자 하는, 네,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안 될 것 같은 어떤 가설을 세우면서도 한번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한 지적 도전의 순간, 우리 책에서 나왔던 그 순간이 보이는 그런 딱 그 부분입니다. 실험을 통한 지적 도전의 순간. 자, 그리고 피아제는요, 우리 이제 책에서 보면 동화와 조절 작용을 통한 평형화를 통해 이 사고의 발달과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놀이에서 보면은 이런 동화를 시작으로 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동화가 지배적인 순간이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진정한 놀이 순간은 자기 목적적이고 즐거움 그 자체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보다는 체계성이 결여된 어떤 상징적 게임과 같은 순간이다. 한번 이제 가설을 세워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것보다는 한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동화 지배적인 놀이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그러다가 비행기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비행기를 만들었던 순간,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놀이라기보다는 실험과 탐구 활동에서 발생하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고의 과정이 개입된다. 즉 지적인 활동, 깊이 있는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절과 평형화를 통한 사고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순수한 놀이의 순간을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한 순수한 놀이의 순간은 벗어나 있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게 바로 이제 구성놀이가 맞는가.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이 구성놀이를 너무나 재미있게 즐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주변 환경을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조작하면서 놀이하고 있는 그 대상을 조작해가면서 놀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성해가는 그 순간이 놀이이지만 또 완전 순수한 놀이라기보다는 어떤 또 지적인 활동에도 가까운, 그래서 이 놀이와 지적 활동은 그 경계가 매우 느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물놀이와 지적활동 간의 느슨한 경계의 의미,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모래놀이가 한창인데요. 이 모래가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물을 같이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더 단단하게 높이 이 모래성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래성을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모래성의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놀이하고 있는. 자, 이 장면은 아니지만, 이 같은 어떤 장면은 아니지만, 이건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2학년인 어떤 두 아이가 공이 눌러 내려가도록 설계한 길이 있는 모래산을 만들고 있었다. 네, 이런 놀이를 뭐 나라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모래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축축했던 모래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길이 부서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모래를 더 가져와서 메우기 작업을 했는데 너무나 건조해졌고 효과가 없자 마른 모래에 밑을 파보니까 겉은 말랐지만 안에는 축축한 모래가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축축한 모래를 더 찾아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처음에는 모래를 그냥 더 가져와 가지고 메웠는데 그러기에는 안 되고 계속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동화와 조절의 어떤 과정이 보이죠. 동화와 조절, 평형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동화 순간이죠. 아,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경험상 밑을 파보면 이게 이제 너무 건조해서 그렇다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알고 또 논리 수학적인 지식을 얻게 된 거죠. 그걸 적용해서 또 이 동화, 축축한 모래가 더 필요하고 내가 예전에 봤을 때 이제 안쪽은 겉에는 건조하지만 안에는 축축함이 남아 있었던 그 경험으로 축축한 모래 더 찾아서 그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 놀이 장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사물놀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는 object play예요. object play. 그러니까 어떤 대상, 사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 자체로 이제 놀이를 하거든요. 이런 사물놀이가 놀이를 하면서 진정한 놀이 순간에서 지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적응적 활동의 순간으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적 활동에서 순수한 놀이의 순간으로, 순수한 놀이의 순간에서 또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으로, 학습에 가까운 순간으로 전이할 수 있다.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놀이와 교육을 이을 수 있는 이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이라고 해서 이 교육은 아동 주도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활동의 순간 교육과 순수한 놀이 이게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다. 전이될 수 있다. 그래서 넘나들 수 있다. 이 말은 놀이와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냥 놀이로서 우리가 넘나들면서 아이들이 이를 통해 지적인 성숙을 지적으로 더 성숙되고 발달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발달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아제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피아제가 결국에 이제 놀이가 이런 인지발달, 제가 인지발달 그 단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놀이 또한 발달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놀이, 기능놀이죠. 기능놀이. 처음에 영아기, 0세에서 2세 사이 그 영아기에는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신체를
활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신체적인, 감각적인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신체를 인지하고, 자기를 인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신체 발달을 이루어가면서 써보는 거죠. 자기의 어떤 발달되어 가는 이 신체적인 소근육, 대근육 발달되어 가면서 그런 발달된 어떤 그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써보면서 또 발달해가고 연습해가고, 이게 바로 이 기능놀이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주변 환경을 만나고, 이 시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물리적 지식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기 때 이제 집에 있는 많은 사물들, 놀잇감들, 뭐 쌀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혹은 뭐, 그래서 여러분 영아 어린이집을 가보면요, 이런 감각 놀잇감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재료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합니다. 감각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잘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은 뭐 미역놀이도 하고요. 뭐 밀가루, 밀가루, 뭐 온갖 이런 그 다양한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놀이의 재료들을 제공하면서 재밌게 놀이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리고 영아 시기에는 이런 기능놀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아이가 인지적 발달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상징놀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 상징놀이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연 모방이 가능해지면서 이 상징이라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어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의 맥락을 벗어난 그 이후에, 지연된 그 이후에, 그 상황의 맥락을 벗어난 이후에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모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연 모방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거를 상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블럭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상징적으로 놀이하고 있잖아요. 이 블럭이 집이 되기도 하고, 이 블럭이 신발 가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영장의 어떤 그 수영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여기가 어떤 바닷가와 모래사장을 경계를 나누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아까처럼 탑을 쌓을 때도 있고, 이렇게 무언가를 상징화, 표상하면서 놀이한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것이 역할놀이를 할 때 예를 들면은 후라이팬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뭘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징화를 띠면서 표상하면서 놀이하는 게 바로 이 구성놀이고, 또 극놀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다른 사물, 매체를 가지고 무언가를 표상하면서 구성하는 그런 놀이. 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블럭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종이라든지 무언가가 되기도 합니다. 온갖 지난 시간에 만났던 그런 매체들 있었죠. 다양한 와이어, 철사, 모든 것들이 이거를 가지고 구성 놀이를 하는 것이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극놀이, 역할놀이죠. 그래서 역할극 동안 어떤 역할 상징화, 그리고 극놀이가 또 이야기로 상황을 구성하고 있죠. 그 이야기로 그 역할을 그 상황에 맞게 하면서 이 상황을 계속 구성해 가면서 이야기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구성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상징놀이라고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제 구성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더 크면은 이제 3세 아이들이 3세 만 3세면은 이제 유치원에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의 사회적 놀이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혼자 놀이를 많이 하다가 아이가 자랄수록 이 사회적 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협동놀이. 이런 놀이의 어떤 사회적 특징에 따라서도 이 놀이의 유형들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회놀이를 더 많이 점차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친구랑 노는 사회성이 발달한 이 유아기 3세, 2세에서 3세 사이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놀이를 하고 극놀이는 그야말로 함께 극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또 사회적 놀이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것이 나아가면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명시적인 규칙을 세우기 시작해요. 명시적 규칙. 눈에 드러나는 규칙.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극놀이에서는 내재적인, 드러나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야기라는 놀이 틀이죠. 놀이의 틀이 명시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꾸려나가면서 그 상황 자체가 이 안에서는 내재된 규칙인 거죠. 내재된 규칙. 자, 그것이 더 발달해서 결국 이 명시적 규칙, 가시적인 그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맞는 이 게임, 놀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피아제는 이렇게 크게 놀이의 발달에 따라서 인지적 발달에 따라서 이런 발달에 따른 놀이가 변화되고 이런 발달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게 놀이라고 합니다. 발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놀이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피아제입니다. 이후에 비고츠키는 또 이거와는 또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더 비고츠키랑 피아제 비교해 가면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아이들의 놀이 장면을 보면서 피아제가 제시한 놀이의 유형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아이. 네. 혹시 저랑 닮았나요? 네. 요 아이, 저희 둘째입니다, 둘째. 요 아이가 놀이하고 있는 장면인데, 어떤 놀이로 보이나요? 피아제가 제시한 놀이 유형에 의해서, 네. 보면은, 뭔가를 이제 상징화하고 있진 않죠. 그런데 이 시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한 만 1세에서 2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만 2세, 2세까지는 아니고 만 1세입니다. 영악이죠. 만 1세 때인데, 그때 이제, 보시면은, 너무나 이제 신기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이 면에 맞닿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붙여놨고요. 뭔가 대등한 그게 보이지 않나요? 네. 요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패턴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대등하죠. 네. 그죠? 같죠, 모양이. 그것도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부분이고, 네. 이 장난감 엄청 잘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여기 면과 면이 만나는 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물을 가지고, 기능놀이를 많이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기능놀이. 그래서 무언가를 상징화하기 이전 단계에 이 물질, 대상, 매체를 가지고 놀잇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들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네, 어쨌든 이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이제 모래놀이를 하고 있죠. 모래놀이 바닷가에 가지고 이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모래를 이쪽에 담고 저쪽에 담고 푸고 하면서 네, 계속 놀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뭔가를 상징화하진 않지만 기능놀이에 속하는 거죠. 상징화하진 않고 뭔가를 기능놀이. 아까처럼 이제 모래로 뭔가를 쌓거나 만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이런 놀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네. 자, 이 아이가 좀 컸어요. 네, 커가지고 지금은 이 블럭을 가지고 뭔가를 형상화하고 만들었죠.
네. 저 이런 거를 아이들이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어떻게 이거를 자기가 머릿속에 이제 표상하고 있는 거를 이, 블럭이 가지고 있는 블럭의 어떤 특징을 파악해서 그 자신이 어떤 만들고자 하는 내적인 그 표상을 이 물리적인 이 매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상식놀이, 그리고 구성놀이입니다. 구성놀이. 네,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참 많이 탔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걸 표상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놀이예요? 네, 상징놀이 중에 극놀이까지는 아니고 아직 이제 구성놀이죠. 구성놀이. 그래서 이때가 제 기억에 만 3세, 2, 3세 정도 됐습니다. 2, 3세. 3세 정도 되면 이런 놀이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죠. 여기서 기능놀이와 네, 상징놀이. 네, 어떤 식으로 가지고 노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유치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구성놀이, 역할놀이 하는 그런 모습들, 요 정도, 요런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능놀이 하는 장면들도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놀이를 여기서도 하고 있죠. 구성놀이. 그래서 이 블럭, 이거를 이제 와플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런 블럭들, 구체적인 대상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죠. 이 블럭도 이제 우리 집에 있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럭이에요. 이걸로 로봇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온갖 것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적 표상 이미지에 가깝게 물질과 사물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유치원의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할놀이 영역입니다. 분식집 놀이를 하고 있네요. 분식집.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역할놀이, 극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각자 역할을 상상하며 수행하며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것 또한 상징놀이의 하나이고, 그리고 극놀이. 그래서 사회적인 놀이가 많이 나타나고요. 사회적 놀이가 많이 나타나고, 아이들은 가상의 대상을 상상하면서 역할과 상황과 같은 대상을 상상하면서 그 상징을 구현하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놀이라고 하지만 또 혼자 상연하기도 합니다. 네, 혼자 중얼중얼 해가면서 극놀이를 상영하기도 합니다. 인형을 몇 가지 하면서 혼자 그 인형의 역할들을 이 사람 이 역할을 하다가 저 역할을 하다가 하면서 뭐 여러 인형을 써서 극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인형을 가지고 이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든지 이런 극놀이를 합니다. 굉장히 그런 걸 보면은 아이들은 우리가 나중에 글을 짓기도 하고 이야기 짓기도 하고 그리고 문학적인 것도 하고 하지만 정말 아이들 자체가 문학적이고 과학자고 철학자고 그리고 문학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만들어냅니다. 네. 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재된 그 아주 능력들이 참 놀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능력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상징놀이에 대해서 특히나 좀 우리 아까 그 기능놀이에서는 물리적인 특성들을 익혀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상징놀이에서는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실험과 탐구의 과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두 번째, 아까 전에 첫 번째는 지식의 지식 구성, 능동적인 지식 구성, 그리고 그 지식에는 논리, 수학, 그리고 물리, 사회적 지식,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심화된 지식으로 나아가고 지식의 도전, 그리고 실험 탐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징놀이는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네.
그 이상이에요. 앞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대상과 만나서 거기에서의 어떤 물리적, 논리수학적, 사회적 지식을 얻는 거라면 이 상징놀이는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표상이라는 마음의 내적 표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이와 가정된 가정들, 가정의 기저가 된다는 거죠. 표상적 지능의 주요 요소이고 상징적 사고는 놀이와 가정된 가정의 기저가 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상징화한다는 것은 나중에 아까 그 역할놀이에서, 역할극놀이에서 보면은 뭐뭐라고 하자라는 가정, 상황의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어떤 상위의 사고라는 거죠. 상위의 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추상적 사고를 나중에 활용하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 사고는 이후에 추상적 사고와 관련이 됩니다. 상상, 여기는 이제 상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문해력. 문해력이라는 건 뭐예요? 문해력은 언어, 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표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어떤 상상과 추상적인 사고를 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문해력, 그리고 수학적인 추론. 추론은 뭐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설과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의 어떤 추상적인, 이 안에는 다 추론과 문해와 문제 해결, 이 모든 게 추상적 사고를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징놀이, 무언가를 상상하고 마음의 내적 표상을 드러내는, 매체를 통해 드러내는 이 상징적 사고는 이후의 추상적 사고와 긴밀히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셀리가 보세요. 나무 블럭 집어들고 귀에 가져다 대더니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하면서 여보세요, 거기 미키마우스 있나요? 하고 놀죠. 네, 그래서 이 나무 블럭을 보면서 상징화를 하고 있잖아요. 상징화. 상징적 표상을 하고 있죠.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연 모방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놀이인데 이 상징적 사고, 상징화와 상징적 표상은 굉장히 이후에 어떤 추상적 사고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과정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의 구조성이 낮을수록, 즉 나무 블록이라는 것은 구체화된 어떤 사용의 특정 맥락이 정해져 있지 않죠. 어떤 특정 맥락에서만 사용하는 그 구체화된 구조가 있지 않는, 구조화되지 않은 놀잇감이에요. 즉 비구조화된 놀잇감이죠. 예를 들면 구조화된 놀잇감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무 블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해져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물의 구조성, 체계성, 어떤 정해져 있는 법칙이나 틀이 있지 않은 비구조화된 놀잇감이죠. 그럴수록 이 사물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 나무라는 실제 의미와는 추상적 의미가 더 멀어져서 지금 나무 블럭이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전화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물의 구조성이 낮을수록 더 추상적 의미는 실제 의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엇을 요구한다? 추상적 사고를 요구한다. 추상적 사고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상징적 사고, 상징 놀이를 하면서 이 더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 사고를 활용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놀면서 이 상징적 사고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상징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물을 이용한 상징적 사고. 여기에서 사물의 본질적인, 이거는 이제 비고츠키가 한 얘기인데, 비고츠키가 본질적인 요인을 추출해요. 그게 중심축이 돼요. 중심축이라는 말을 써요. 중심축이 돼서 본질적인 요소. 예를 들면 이 나무 블럭은요. 어떤 이 네모 모양이라는 중심축에 의해서 본질적인 모양이 있기에 그것이랑 관련되는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또 전화기가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본질적인 요인을 추출해서 관련된 무언가를 정신적으로 표상하며 상징화하죠. 그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사고 능력입니다. 본질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거기에 근거해 여러 사물들을 표상해내는 능력,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능력. 자, 그래서 상징적 역할놀이는 이런 상징 놀이를 많이 하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아이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가상의 역할, 어떤 사물을 가지고 상징화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그 역할을 표상합니다. 어떤 사물에서의 표상, 이거는 가상의 역할을 표상하는 것. 구체적인 사물이 없이 제스처와 어조로 역할을 표상하죠. 그래서 이 상징놀이를 하고 이런 놀이의 근간을 두고 또 상징적인 어떤 역할 극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놀이하는 상징놀이나 역할놀이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놀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발달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은 더 잘 알고 또 이 놀이의 가치를 느끼면서 그것을 교육과 연결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협된 상징.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유아기, 영아기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러니까 놀이 시간을 충분히 아이들이 많이 놀면 많이 놀수록 좋습니다. 그 놀이 시간을 줄여가면서 학습적인 것들 가능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그 놀 기회를 굳이 뺏어가면서 그럴 필요까지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온갖 놀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하는 그런 학습지적인 활동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상징놀이 그리고 상징화된 어떤 역할놀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경험과 상상을 넘나들면서 집단놀이를 통해 다양한 각본과 상황을 가정하면서 서로 간의 의미를 공유하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놀이한다. 네, 얼마나 이게 아주 중요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높은 수준의 그런 능력을 요하는지, 그죠? 아주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하는 겁니다. 사회성, 그리고 상징적인 사고, 인지적 사고, 추상적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요하고 있는 아주 고도의 능력을 요하는 놀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징놀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전에 문해라는 얘기 있었죠. 문해에서의 추상적 사고. 문해에서의 추상적 사고. 왜 그러냐? 초기 그 문해 능력은 결국 소리, 단어, 숫자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그죠? 2세에서 7세까지 전조작기 단계에서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구체적 조작기 뭐 더 넘어서서는 추상적 사고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언어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초기 문해 능력, 소리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말, 단어, 글, 이 글자의 모양이 의미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놀이를 많이 하면서 이게 초기 문해 능력의 기초가 된다. 네. 그리고 상징적 변환, 동일해 보이는 상징. 어쩔 때는 블럭이 아까 자동차가 되고, 어쩔 때는 기차가 되고, 어쩔 때는 비행기가 되고, 어쩔 때는 집에 한 블럭이 하나 되고, 어쩔 때는 그것이 또 이 블럭이 또 뭐가 돼요? 책가방이 되고, 네. 혹은 뭐 미끄럼틀의 일부가 되고 계단이 되고 이렇게 같은 사물이 변환을 이제 상징적 변환이 가능하죠. 동일한 것에 부여된 의미적인 의미, 상징적 변환을 이해하게 되는 게 이 상징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이 변하지 않는 상징에 각각 다르게 할당된 의미의 비일관성. 결국 이게 가역적 사고. 가역적 사고는 뭐였죠? 이걸 다시 돌려보았을 때 그것은 동일하다. 이게 이제 가역적 사고였죠. 결국 이 가역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에 기반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사고를 하는 형식적 조작기였죠. 이 구체적 조작기 시기에 논리적 어떤 조작, 능력을 하는데 이 가역적 사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적 변환이 이 가역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르게 보이는 대상이 상징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또 변환시켜주는 것. 다르게 보이지만 어쩔 때는 블럭이 전화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이 또 전화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대상이 상징적으로 또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변환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동일한 것이 다른 것을 의미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런 이 상징적 변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문해력,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 문제 해결에서의 추상적 사고, 그리고 수학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추상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에서의 추상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징 놀이를 기반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그 놀이는 이 상징 놀이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런 능력을 이를 통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그 상징적인 또 변화는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창의적 사고하고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 창의적 사고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창의적 사고, 이거 뭐 다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창의적 사고에는 융통성, 뭐 유창성, 그리고 상상력,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융통성, 유창성, 뭐 독창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창성.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징적 변환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이, 어쩔 때는 여기에서는 물이 됐거든요. 물. 어쩔 때는 이게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에 다른 것을 붙이는 그게 하나의 사물이 여러 가지를 유창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내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를 촉발시키고 유발시키는, 그래서 유창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창의적 사고에서 유창성을 강화하는 것과도 관련이 된다. 네. 그리고 창조적 상상의 원천이 된다. 이게 사물과 도식은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삐아제 이론에서 도식, 하나의 기본적인 인지 단위였죠. 그래서 이게 공이기도 하지만 공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물과 도식 간의 유연한 연결이죠. 그래서
아주 확고한 연결이 아니라 공은 공이지 이것이 아니라 이 공이 여러 가지로 상상해서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 도식 간의 유연한 연결로 인해서 창조적인 상상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상징놀이는 상징적인 변환 그리고 창조적 상상의 원천이 된다. 연상적인 유창성으로 확산적 사고를 산출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놀이에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이 있었죠. 네, 상징화, 내재된 표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런 상징화라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상적 사고의 원천이 된다. 네. 그리고 또 문해력, 논리 수학, 문제 해결력, 유창성, 다양한 문제 해결에서 다양한 유창성과도 관련이 되죠. 확산적으로 사고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기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해가는. 그리고 문해력에서도 이 상징적인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리, 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상징적 사고죠. 그래서 이 상징적 변환이 가능하니까 이 문해적 측면에서도 네, 문해력에서도 이런 앞에서 뭐라고 했죠? 그 추상적 사고를 요하게 되는데 이런 문해력, 논리수학적 문제 해결에서의 추상적 사고와 관련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창의성과도 관련이 된다. 창조적인 상상의 원천이고, 그리고 이 사물과 도식 간의 유연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연상적 유창성을 강화시키고 확산적 사고를 하고 되고 산출하게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상징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상징,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역할 극놀이, 사회적 극놀이가 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비고치기 이야기도 좀 해가면서 사회적 인지 구성주의자죠. 사회적 구성주의자인 비고치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회적 극놀이가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